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시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현대인의 튼튼 100년을 위한 건강 공부입니다. 이 책은 건강의 정의부터 올바른 스트레스 관리법, 식습관 개선을 위한 재현, 화학물질과 미세먼지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신종 바이러스와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초 상식을 담았습니다. 반짝 유행하고 사라지는 건강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누구나 막연히 알고 있지만 지키기는 힘든 기본적인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역설한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부분의 질병은 무분별한 검사나 치료보다 식습관 조절과 꾸준한 운동, 생활습관 개선, 스트레스 대처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건강 공부가 필요하다고 책은 말합니다. 우리는 왜 병에 걸릴까요? 멀쩡히 건강하게 살다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고통받을까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원인, 즉 세균이라든가 노화라든가 외부 자극 같은 게 있어서 병에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사실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요소만 가지고서는 모든 질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질병의 또 다른 원인으로 유전적인 문제도 들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발병하는 질병도 있죠. 하지만 이보다는 생활 습관에 의한 질병 문제가 심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흡연으로 인한 질병입니다. 최근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도 질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공기, 마시는 물, 매일 먹는 음식, 교육 환경, 가정 환경, 국가적인 문제 등등 여러 환경 때문에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IT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가상과 현실의 혼동이나 게임 중독이죠. 최근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며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사회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한다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집단, 사회 전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건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걸리지 않는 것을 좌우하는 가장 주요한 변수는 개체 저항력입니다. 저항력이 강하면, 즉 면역 기능이 활발하면 병에 잘 안 걸린다는 말이죠. 겨울철 환절기에 독감이 유행합니다. 그런데 독감이 유행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독감에 걸리나요? 그렇지는 않죠. 독감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바이러스에 노출되더라도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를 가벼운 질병으로 취급하여 종종 무시하고 지나치기도 하는데 감기를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는 감기가 만병의 시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인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운입니다. 운이 좋으면 저항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더라도 질병을 피해갈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병에 걸리는 원인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규명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앞서 건강의 개념을 설명하며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은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고달파지고 반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그것이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례로 스위스의 어떤 의사는 전 세계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냈습니다. 나는 암을 치료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치료한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암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환자들의 마음의 병을 치료해 준 거죠. 물론 그 사람이 암을 다 고칠 수 있었던 건 아니지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 개인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왔습니다. 음식도 잘 먹어야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하고,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해야 하죠. 게다가 개인이 해결하기 쉽지는 않지만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 문제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우리나라 텔레비전, 특히 케이블 채널들을 보면 각종 음식이나 건강요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어떤 프로그램에선 의사들이 나와서 허리가 아플 때 어떤 수술을 하는지 구체적인 수술 방법까지 소개를 해요. 저는 이걸 보고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왜 텔레비전 방송에서 의사가 척추 수술에 대한 강의를 해야 하죠? 우리나라처럼 건강 프로그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무슨 음식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더라 하는 그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은 그 정보를 전부 믿을 수 있나요? 믿고 안 믿고는 차치하더라도 그걸 다 따라할 수나 있을까요? 만에 하나 그 정보들이 모두 믿을만하고 그것들을 다 따라한다면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신체적 건강 말고 다른 지표도 봅시다. 현대인은 신체적 질병은 물론 정신적 질병으로도 많은 고통을 받습니다. 특히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으로 항우울제나 수면제를 복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정신적 건강은 신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데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신질환을 개인의 질환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개인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가족이나 사회와의 연관성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호전되다가 원래 속해 있던 가정이나 사회로 돌아가면 다시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개인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환경적인 요인이 바뀌어야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한데 사실 극단적으로 환경을 바꾸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의 가장 큰 적은 스트레스라고들 하죠. 스트레스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학생이던 시절에는 스트레스를 아주 좁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느끼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했죠. 예를 들어 강의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당장 시험을 치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나 쥐 한 마리를 잡아서 통로에 매달아 놓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 번씩 만지게 하는 경우처럼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자극으로 인한 급격한 긴장을 스트레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에 비해 요즘은 퇴근 안 하는 상사, 늘어나는 뱃살, 끝없이 오르는 물가 등 주변의 다양한 것들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있죠. 본래 스트레스는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스트링어에서 유래된 물리학 용어입니다. 어떤 물체에 외부적인 힘을 가하면 변화가 생기는데 그에 대항하여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힘을 스트레스라고 했죠. 이것을 의학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 몬트리올대의 내분비학자 한스 셀리의 박사입니다. 그는 1936년에 스트레스를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극에 대해 자신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으로 정의하고 살아있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셀리의 박사는 스트레스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당장은 부담스럽더라도 적절히 대응하면 향후 자신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유스트레스와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불안이나 우울 등의 부정적인 증상을 일으키는 디스트레스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유스트레스 개념입니다. 현대인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나쁜 것,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로 인한 적당한 긴장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일에 있어서 생산성과 창의력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의 종류뿐 아니라 양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예요. 우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정맥이나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인해 급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은 회장님이 갑자기 뒷목 잡고 쓰러지는 장면 많이 보셨죠? 반대로 스트레스가 너무 적으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인위적으로 균이 없는 환경에서 기른 실험용 동물들의 경우 외부에서 아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면역 기능이 거의 발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균이 있는 곳에 노출되면 세균 감염에 의해 바로 사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위생 상태가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적어서 오히려 세균 감염에 취약해져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적당한 수준의 스트레스는 생활의 윤활유로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현대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가운데 대부분이 대처하기도 적응하기도 어려운 디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 만성 스트레스가 되면 이것이 신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신체의 항상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적당한 혈압과 혈당, 체온 등을 유지하고자 하는 항상성을 지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스트레스의 경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사라지면 몸이 금방 회복되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신체의 항상성을 계속해서 깨트리기 때문에 그 영향이
무척 큽니다. 스트레스란 신체 내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신체의 반응을 총칭합니다. 신체의 반응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으로 자율신경계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반응이 주된 반응입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주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부교감신경은 신체 반응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기능을 합니다. HPA축 반응은 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의 작용을 통해 이루어지죠.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생기면 우리 뇌의 여러 부분과 자율신경계는 혈액 내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신체가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를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1차적 반응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은 지금 당장의 생존을, 부교감신경은 미래의 계획을 목표로 기능하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외부 자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을 촉진하고 부교감신경을 억제해야 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피부와 소화관의 세동맥이 수축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피부나 위장관의 혈액이 뇌, 심장, 근육으로 집중하게 되죠. 또 몸에 저장된 에너지를 최대한 사용해서 이런 기능이 제대로 일어나도록 합니다. 따라서 수면이나 소화 등의 기능은 억제되죠. 반면에 부교감 신경의 기능이 촉진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평화와 휴식, 내일을 준비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소화 기능이 촉진되고 심장이나 호흡 기능은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며 수면이 촉진됩니다. 소화 흡수된 영양분을 당장 쓰기보다는 나중을 위해 저장하게 됩니다. 교감신경 반응은 외부 자극에 맞서 내 몸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야생에서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와 마주쳤다고 칩시다. 그러면 뇌를 돌려서 도망갈지 맞설지 최대한 빨리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런 다음 결론이 나면 근육의 에너지를 최대 한도로 사용해서 달리거나 맹수를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스트레스 반응 자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기능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스트레스 상황이 만성적으로 반복되거나 스트레스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해 자율신경계가 교란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두통, 불면증, 불안장애, 스트레스성 고혈압, 과민대장증후군, 부정맥, 천식, 만성통증 등 질병이 새로 생기거나 기존에 있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약화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